제가 보는 이번 인사의 특징은 당당함? 후보자 신분으로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청문회가 맞나 싶었어요. 네. 장관의 기본 자격은 우리 사회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도 저렇게 살진 않았는데 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뽑은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거는 본인에 대한 모욕인 건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게 된 것 같아요. 네, 10월 7일 토론의 즐거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추석 이후에 처음으로 토론의 즐거움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또 뭐 많은 관심들은 이렇게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회에서 몇 명의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희 주제는 장관의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내각의 장관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평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남규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봐 주시죠. 뭐 인사청문회는 항상 시끌시끌하지만 가장 최근의 이슈들은 정말 재밌어요. 일단은 이근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토론 하루 전 10월 6일에 어제 국회에서 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근용 후보자는 낙마가 된 거고요. 이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거는 35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1988년. 87년 민주화 직후에 한번 이제 정기승이라는 분이 대법원장 후보로 올랐다가 이분이 군사정권에 협력했던 그런 기록이 있어가지고 1987년 이후에서 그거였기 때문에 바로 낙마가 됐던 일이 있었고요. 네. 그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근용 후보자는 이제 성범죄 피고인 형량 감형 판결,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 신고 누락, 편법 증여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토를 했고 결국 이제 낙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런을 쳤어요. 이분도 의혹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박근혜 청와대 당시에 자기의 주식을 이제 신우이한테 회사 주식을 매각해서 주식을 파킹했다 이런 혐의도 있고 주식 파킹이라는 용어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와 또 뭐 친분이 있는 사이 아니냐. 또 이제 뭐 창업자이자 부회장으로 있었던 위키트리 소셜뉴스의 위키트리의 문제적인 보도들이 이제 김행이 뭐 트래픽과 매출을 강조해서 일어난 일 아니냐 좀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청문회가 꽤 과열된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뭐 이제 여야 의원들 좀 다른 청문회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격렬하게 싸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야 의원들이 싸우는 형국이 갑자기 발생을 했는데 이제 여당 의원들이 갑시다 하면서 나가버리니까 이제 김행 그 장관 후보자도 같이 나가버렸어요. 네. 런을 쳤죠. 그래서 김행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대요. 김행랑이라는 신조어가 5일에 나가는데 6일까지도 안 돌아왔다는 얘기가 네. 재밌습니다. 이런 일은 저 초유의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필 또 이름이 행이셔가지고 뭐 김행랑, 네. 뭐 김행방불명 이런 런행, 뭐 이런. 런행 불명예한 별명들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여러 상황들이 너무, 이렇게, 늘 초유의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면, 당황스러우면서도 정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일단 회장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현장에서 투표를 하셨을 텐데, 이균용 후보자에게 뭐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남규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했었는데 35년 만에 낙마라는 건 어쨌든 되게 큰 사건이잖아요. 왜 문제가 돼서 낙마했다고 보시나요? 그중에 정의당이 가장 문제를 크게 봤던 게 어떤 부분이었죠? 딱 이것 때문에 절대 안 돼라기보다 온갖 것들이 다 차곡차곡 누적돼서 이제 이런 인사가 대법원장으로 가는 것이 지금 가장 적합한 일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누적된 것들이 있었다. 네네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역사인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적인 말씀들을 하셨었고 나중에 뭐 본인이 정정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건국절 관련해서 45년부터 이제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사실 심상정 의원님이 이번 인천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런 여러 결격 사유들 이외에
다른 결격 사유, 총체적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이 사람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서 보통은 생각이라는 걸 하고 그 논란이 토질 같은 걸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토론이 있어 왔는가,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를 적어도 고민을 해보고 그 안에서 고심해서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백지인 상태로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라면서 막 갑자기 답변을 급조하는 그런 태도가 과연 지금의 이 갈등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좋은 대법원장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또 큰 하나의 요인이기도 했어요. 하나의 그러니까 정무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대법원장도 어찌됐든 한 그 법원 체계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삼권의 어쨌든 한쪽에 제일 큰 수장이 임기가 또 7년이나 되는 사람이어서 엄청 중요한 직위인데, 그 직위를 가진 사람이면 단순히 어떤 자기의 직무적인 능력보다 또 대외적으로 또 뭐 국회나 뭐 시민들을 상대할 때 어떤 자신의 어떤 정견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였던 거군요. 그렇죠. 뭐 정무적인 감각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그 논란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게 문제죠. 어떻게 대한민국 시작이 1945년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둘러싼 논란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측을 전혀 못했던 거죠, 그죠? 굳이 청문회에서 안 해도 될 얘기를 하는 어떤 천진난만함. 그렇죠. 네. 근데 그 천진난만함이 얼마나 안 그래도 갈등으로 가득한 이 사회를 훨씬 더 갈등으로 몰아가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로, 본인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자기, 윤석열 대통령이랑 잘 아느냐고 했더니,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하고 되게 친한 친분이 있거나,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는데, 대법원장까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임명하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논란으로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측근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낙마한 거냐,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지금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난 상황이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말씀드렸다시피 행방불명이 된 상태고, 유인천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인사청문회가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3명의 후보자들도 각각의 다 논란이 있었어요. 그 논란들을 막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한 3명 정도의 규모로 인사 장관이 바뀌는 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이전에는 뭐 한두 명 이렇게 바뀐 적은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상의 처음에 소폭 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개각에 대한 총평을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 좀 궁금한데요. 주식님 혹시 좀 어떻게 좀 보세요? 한마디로 하면 왕정복고 같은 느낌이에요. 왕정복고, 네. 그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식 또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이나 뭐 과거 행적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상징성들이 다 한 20년 전 MB 정부가 들어설 때 그때 어떤 시대상 이런 것들, 그때 뭐 이미 좀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새로 등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유인촌 씨의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그 직전에 있었던 인사 중에는 또 장관급 인사 중에 방통위 인사가 있었잖아요. 이동관 씨의 언론 장악에 대한 어떤 그 미화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국방장관의 인식이 굉장히 참 재밌었는데, 뭐, 쿠데타에 대한 어떤 미화, 혹은 뭐 홍범도 논란 같은 걸 일으키기도 하고, 뭐 진짜로 그야말로 아주 순수한 쌍팔년도식의 그런 색깔론 같은 걸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임명되는 걸 보면서 마치 한 대한민국의 지난 20년 정도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런 복고가 아주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번 인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남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는 이번 인사의 특징은 당당함? 당당함? 사실 보통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나오면 적당히
수그리고 의혹 뭐 아유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하면서 넘어가고 그래서 적당히 뭐 미채택 된 다음에 재송부하고서 그냥 자연스럽게 강행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어찌저찌 야당 의원들 잘 구슬려가지고 임명이 된다든지 이런 수순을 보통 택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유인촌 후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원식 이근용 이런 분들도 굳이 역사관을 꺼내면서 거기서 논쟁을 만들고 근데 김행은 말할 것도 없고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셀프 서치하고 있을 거예요. 의원들이랑 막 이렇게 약간 고성 가까이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네, 한동훈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의원들이랑 싸우듯이 김행 장관 후보자도 후보자 신분으로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청문회가 맞나 싶었어요. 보통 청문회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런 걸 보면서 이번 정부의 어떤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저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약간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고요. 왜 저렇게까지 각을 세우려고 들까에 대한 또 의문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냥 지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진짜 용산에 무슨 특별 주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 일반적인 청문회 후보자들의 그런 애티튜드가 전혀 아니잖아요. 김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용산에서 확실한 어떤 시그널이 있지 않았을까. 이번 물러서지 마. 임명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네 가서 숙이면 안 돼. 숙이면 지는 거야. 이런 식의 강한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서 유인촌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과거에 자기가 지탄받았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 복권 사면시키고자 하겠다는 그런 당당함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걸 청문회를 마치 자기가 청문회라고 하면 보통 후보자에게 불리한 자리라고 인식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명예회복의 장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 같고 뒤에는 그게 후보자가 사실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 자리잖아요. 임명이 되고 나서 이제 자기 정치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후보자 시절에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거는 분명히 좀 용산에 확실한 신호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식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번 이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에서 신원식, 김행, 유인촌을 봤을 때 그냥 이게 약간 자조적으로 그나마 그래도 유인촌이 제일 멀쩡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큼 그래서 유인촌 장관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예전에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다시 새삼 꺼내서 그거를 문제 삼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더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신행이랑 신원식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중심적으로 이렇게 여론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굳이 유인촌 장관이 자기의 어떤 그런 예전 욕설을 했다고 했던 거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블랙리스트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건 이미 다 이제 우리의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일정 부분 좀 잘못 보도된 부분도 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다 역사적 평가가 지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무 논란이 없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장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다시 이렇게 뭔가 격돌의 장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고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예전 청문회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 후보자가 됐을 때 인사청문회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랬거든요. 국회의원이랑 계속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뭔가 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거나 부당한 얘기가 있다고 싶으면 바로바로 쫙쫙 쏘아붙이면서 오히려 본인의 정치력을 더 강화하고 사회적인 인기를 얻는 그런 도구로 이 청문회를 썼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알다시피 조국 장관 이후로 여러 가지로 국회 민주당 의원들이 불리한 측면이 있었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라고 했던 사람을 엄청 추대했다고 옹호했다가 조국 사태 이후로 완전히 이제 태도를 바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시원하게 받아들여졌을 텐데 근데 지금은 또 그런 거하고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가 너무 좀 궁금한 사안이긴 합니다. 일단 혜영님도 좀 전반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근데 장관직 3개가 동시에 개각되긴 했는데 각각 조금씩 다른 이유였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종섭 장관이 너무 사고를 크게 쳤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를 해칭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약간 말하자면 물타기를 하자는 차원에서 바꿨던 것이고 여가부 장관은 사실은 주랭랑을 쳤던 거에 원조는 김현숙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여가부 장관의 특징인데. 네, 여가부가 터가 안 좋아졌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주술이 아닌가. 이 인사를 통해서 터를 나쁘게 하자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현숙 장관은 원래 정치인도 아니고 심지어 관료 출신의 장관이었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공격 같은 걸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주랭랑한 자리를 뭔가 센 사람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지만 그 사람은 인사청문회에서 주랭랑을 쳤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 다음으로 올 수 있을까? 아, 이 사람을 설마 임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보고 어쨌든 여가부는 여가부대로의 그런 이제 김현숙이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문체부의 경우가 약간 애매한데 저는 박보균이 뭘 잘못했다기보다 이동관이 파트너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결국에는 이제 언론 관련된 작업을 해야 되고 근데 박보균 장관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인사이고 이동관의 픽이기는 하지만 전화 걸라고 MB한테 요청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언론인이다 보니까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동관이 원하는 스타일의 싸움닭은 또 아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꾼 게 아닐까라는 게 제가 이번 개각을 보는 방식이기는 계속 합니다. 언론에서 이제 그 좀 장관으로서 이거 무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두 명이었는데 박병근 이 문화체육부 장관이랑 그 이창양 산자부 장관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무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무능하다는 얘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박보균이나 이창양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그 무능하다는 건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뭐 정책 드라이브, 정책이나 어떤 정무적인 장악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가 보기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걸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올려치고 싶진 않고요. 관료들 앞에서 쪽팔리고 싶지가 않았다. 네.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네. 이 무능한 장관이랑 키워드가 너무 재밌는데요. 좀 이걸로 얘기를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장관은 어쨌든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부처의 관료들의 수장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관료와 대통령 사이에서 관리직이면서 또 정무직인 그런 위치에서 장관의 무엇이 무능한 것인가? 어떤 관료들의 어떤 그 대통령에 반대하고 싶어하는 어떤 뜻을 잘 받으면 유능한 건가? 대통령의 지시를 잘 이행하면 유능한 건가? 어떤 게 무능하고 어떤 게 어떻게 유능한 보세요? 걸까요?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 위에서 내려온 비합리적인 어떤 지시를 대하는 그 중간 뭐 장관이든 어떤 중간 관료들의 태도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바로 뭐 진짜 예전 방식으로 VIP 지시야 따라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말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나서 그걸 자기 말로 풀어서 잘 조직에 전달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좀 권위주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 좀 우대받는 경우가 많고 좀 그래도 좀 민주화된 조직이라고 하면 후자의 관료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둘은 그 두 장관 무능하다고 평가받았던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아마도 추정하기로 후자 쪽에 좀 가깝지 않았을까. 그걸 좀 하려다가 잘 안 돼.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이 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득세하는지를 나머지 관료들이 다 보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내치고 이제 좋아 뭐 VIP의 지시를 고직 그대로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약간 손발 같은 사람들을 우대한다는 신호를 보내면 이제 전체 관료 사회가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그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의도하고 뭐 그런 게 아마 그 VIP의 가장 중요한 의중이지 않았을까. 그런 걸 의도한 개각의 방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유능과 무능함의 어떤 대한 평가. 재미있는 잣대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 긴장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장관이 너무 독립성을 가지는 거는 전 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국민들이 한번 해보라고 뽑아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 게 기본적으로 장관 인선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서포트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능력인데 능력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이 약간 헌정주의에 비추어서 별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대통령도 우리가 왕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는 판단이 장관이 들면 그거는 저는 딜레마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장관이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대통령 욕을 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관계장관회의, 예를 들면 그런 이제 대통령하고 같이 하는 회의에서 자기 뜻을 명확하게 세워서 토론을 하고 이런 방식이 가장 좋다고는 보는데 그러면 이제 바로 경질각이겠죠. 진짜 윤석열 정부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장관들 자체가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관료들이 진짜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게 유은혜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리고 어떤 다양한 인간적인 가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부 장관이었지만 교육부를 거의 장악하지 못했어요. 관료들을. 그랬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열심히는 했지만 교육부 자체, 교육개혁 자체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대통령한테 인정받는 게 쉬운지 관료한테 인정받는다는 말도 좀 그렇지만 자기 조직 안에서 인정을 받는 게 쉬운지를 보면 대통령한테 인정받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는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은혜 장관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자체가 기본적으로 교육계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정부였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유은혜 장관 이전에 누구죠? 누구죠? 김상곤이 애초에 이제 첫 교육부 장관이었잖아요. 김상곤 장관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자기가 경기도 교육감 출신이기도 하고 교육개혁 자체에 어느 정도 그 의지가 있었던 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한번 좌절되고 난 뒤에는 문재인 정부가 아예 그냥 그런 정무적인, 그러니까 그냥 관리형의 장관을 유은혜로 임명해서 사실상 이제 뭐 타겟에서 보낸 거라서 그냥 교육부 장관 그냥 관리만 해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중요한 5년이 지나간 거죠. 교육개혁에서. 그렇게 본다면 유은혜 장관은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그렇게 하는데 이 장관으로서는 정말 거의 뭐 마이너스 포인트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뭔가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장관 하니까 문재인 때 그 기재부 장관 두 사람이 생각이 나요. 홍남기랑 김동연 장관도 아마 막판에 좀 각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부처에 따라 약간 다른데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극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이제 후퇴하기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결국은 기재부를 비롯한 여러 이 관료들이 이 기존에 있던 그 시민사회 출신이나 전문가 출신의 그 장관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뭔가를 개혁하고 싶어 할 때 그 이제 외부의 시민사회의 힘과 그리고 이제 그 진보적인 전문가 집단을 이제 장관으로 대거 고용하면서 무언가를 바꾸어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는 그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들이 막 시민사회에 뭐 반대에 부딪히고 그리고 막 시위도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개혁의 흐름들이 한 1년 조금 넘은 시점부터는 거의 대통령이 관료들의 말을 신뢰하게 되고 이 시민사회나 전문가 집단, 그 진보 집단의 얘기는 약간 허황된 이야기라고 이제 평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노무현 정부가 급속도로 보수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많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이제 계속 반복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힘이 센 기재부나 이런 쪽에 관료의 힘이 센, 교육부도 대표적으로 관료의 힘이 센 집단 중에 하나거든요. 뭐 다른 그런 뭐 여가부나 이런 쪽은 너무 관료들의 힘이 약하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기재부와 교육부 같이 관료들의 입김과 힘이 너무 강한 그런 부처에서는 정말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더 관철시켜서 대통령은 아까 혜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직이고 선출된 권력이라는 거는 그만큼 시민사회가 위임한 권력을 이렇게 펼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는 오히려 이제 그 기재부와 교육부 같은 특별하게 관료가 강한 쪽은 강력한 그립력을 가진 그런 장관이 와서 이 관료들을 좀 이렇게 뭔가요 좀 잘 장악할 수 있는 장관이 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게, 그러니까 뭔가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정부 여당은 둘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네. 하나는 야당을 상대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관료를 상대해야 돼요. 근데 야당을 상대하는 거는 티가 많이 나는데, 관료를 상대하는 거는 티가 안 나요. 네, 근데 훨씬 더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대통령과 장관이 정말 한 몸이 돼가지고 이 관료를 하고 싸우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 맞습니다. 조직인데 그 관료와의 싸움이 그렇게 훨씬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경우는 사실 뭘 대단히 개혁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관료를 등에 업고 그리고 나서 야당하고 싸우는 형국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이번 정부는 왜냐하면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오히려 개혁,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 기재부 출신 장관들이랑 검찰 출신 인사들 진짜 많았잖아요. 네. 차관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관료 통치를 좀 더 공고히 하는 와중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일리가 있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무현 정부 때 이게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건데 아마 노무현 정부가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게 많았으니까 그 얘기들이 더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가 거기에서 이제 관료들의 힘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건데 이제 뭐 시민사회에서 온갖 아이디어들 뭐 전문가 집단에서 무언가를 개혁해야 된다는 등 뭐 부동산 뭐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때 많은 것들을 가다가 관료들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정부 초기에는 가만히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척을 하다가 한 1년 지나고 조금 더 이제 정부가 꺾이기 시작하고 이제 여론이 뭔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다가 하니까 뒤에 숨기고 있던 자기네들의 아이디어를 툭툭 하나씩 꺼낸다는 거죠. 그래서 토론의 장에 붙이면 왜냐하면 관료들은 이 업무를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통계, 뭐 수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고, 그럼 시민사회하고 이렇게 토론으로 정면으로 붙었을 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특히나 교육, 뭐 기재부 이런 쪽은 수치로 싸우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료들하고 이 토론에서 판판이 이쪽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도 청와대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수석 비서관들 몇 명이고 행정관 몇 명들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 몇천 명 규모가 되는 관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이 계속 반복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개혁이 좌절되는데 혜영님 말씀처럼 정말 드러나지 않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많은 사람들이 관료들의 힘이 정말 개혁을 좌절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구나라는 거를 많이들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반대인 거죠. 관료들을 뭔가 이제 관료들의 논리, 기존의 어떤 그런 기득권들의 논리를 가지고 뭔가 정부를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냥 활용해서 엘리트적인 정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부처에 대한 통제력, 뭐 소위 그 그립감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조직을 얼마나 잘 장악하고 움직이게 하는 게 관건이 됐던 거는 주로 민주당 정부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관료사회의 기본적인 관성은 보수성이기 때문에 뭘 안 하는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시를 내렸을 때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관료 조직에서 나왔을 때 그러면 그래도 이러한 방식으로 해. 아니면 이러하기 때문에 해야 돼. 라는 설득이 가능할 정도로 유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유능함이 주로 그 보수정부 시절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 시대 때도. 왜냐하면 뭐 그들은 원래 기존의 그 관료사회 관성과 보수 세력이 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소위 그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 사회 전반을 개혁해야 된다는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관료사회를 어떻게든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민주당 정부의 고심이었던 거죠. 윤석열 정부는 특히나 다른 그 어떤 시대적 과제라는 거를 자기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관료 사회를 장악해야 된다, 뭐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목적의식 자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러나게 됐던 무능하다는 비판받고 물러나게 됐던 장관들의 경우는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조직에 대한 그립감 때문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정무적인 역량에 대한 비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무적인 지시, 기조에 따르지 못하고 거기에 소위 알아서 기지 못하고 그 정부 조직을 정치의 요구에 맞추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 오히려 반관료제적인 비판에 의해서 반관료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실각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뭐 어떻게 보면 이 논란도 엄청 큰 이야기인데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장관과 그러니까 관료 권력과 그리고 선출 권력 사이에서의 충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는 나중에 한번 저희가 또 기회가 있을 때 따로 한 번 더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다시 지금 이제 이 현재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네, 머리가 아프지만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까지 달라서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이제 신원식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있고 그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있고 어려운 얘기하려고 하시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3명 중에 1명을 내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고 한다면 가장 문제적 장관으로 내쳐야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시나요? 꼭 한 명이어야 하겠죠? 아무래도 3명 다 내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유인촌을 내치겠습니다. 유인촌이요. 왜? 유인촌이 그렇죠. 유인촌이 제일 낫다는 게 이 세간의 평가 아닌가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셋 중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버리지 않으려는 카드로 내민 카드가 있다면 저는 그게 유인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김행은 사실 이미 여성가족부 자체가 버린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실각이 되든 낙마가 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네. 신원식 후보자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국방부 장관은 뭐 이미 그 뒤로 올 장관들이 많고 사실 어떤 특별한 뭔가 스탠스가 필요한 위치도 아니잖아요. 대체하기가 너무 쉬운 위치. 그렇다면은 유인촌을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처럼 권한이 있다면. 그렇구나. 네. 저는 보이콧할 위치인 줄 알았어요. 그럼 유인촌 지켜야지.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 같으면 신원식 장관은 후보자를 내릴 것 같아요. 아니다. 아니, 유인촌 내릴게. 뭔가 지금 자아가 여러 가지다가. 지금 보이콧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유인촌을 내리는 게. 권한은 있는데, 머릿속은 강남규다. 원하는 유인촌이지만,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만약에 이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신원식을 내릴 거고. 버릴 카드가 신원식이다? 장관의 후보자로서 결격을 따지자면 저는 김행이라고.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신원식 장관을 낙마시킬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사람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기준으로 두지 않았고요. 그 장관직의 파워를 가지고 봤을 때 가장 많은 예산과 특히나 이렇게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저런 극우적인 인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원식 장관을 내릴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권한이 있다면 김행을 견디기가 힘들어서요. 역시 가장 싫었군요. 근데 좀 사회적으로도 좀 큰 해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유형의 인간이 그렇게 입신양명하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굉장히 일관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위키트리 했을 때 뭐 황색 매체가 많지 않냐, 뭐 언론 다 그렇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김행의 위키트리는 그 중에서도 좀 다른 차원의 정말 역함을 보여준 끝판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까지 간 황색 언론은 정말 찾기 힘들 것 같은 그 정도의 매체였고 그런 매체를 진두지휘했던 뭐 직접 그런 기조를 또 담당했던 게 김행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또 모습이 하나가 있고 종편 패널 시절에 제가 아는 지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웬만한 종편 패널들 이제 많이 하도 봐서 다 참을 수 있는데 김행이 나오면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어떤 뭐 막무가내 무논리 어떤 패널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느낌을 저도 많이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태도, 도망가 버리고 이런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상대방을 기가 질리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그 행동들이 다 하나하나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대가 말이 안 되면 좀 내가 나의 논리와 어떤 호소를 통해 설득을 통해서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을 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데 그 정도로 그렇게 상대를 기가 질리게 만들면 거기다 대고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날 그냥 피하고 싶어.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 전성기 때 전여옥 씨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상대를 아예 그냥 예를 들면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답답하고 뭐 이렇게 나랑 좀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말로 이렇게 한번 비벼볼 구석이 보통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전성기 시절의 전역이나 김행 같은 사람이 앞에 있으면 정말 눈길도 주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견디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참 장관이 되고 막 그 또 스피커를 얻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좀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주식님이 김행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포인트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임기응변으로 살아남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념적으로 확신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네. 이념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네. 그 위키트리의 그 만행을 예를 들자면 이 위키트리나 인사이트가 뭐 그냥 뭐 제목 장사 이런 걸로 이번 청문회에서 좀 화제가 됐지만 네. 더 큰 문제는 혐오 양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성 혐오나 뭐 그 어떤 난민 혐오나 이런 거를 가짜 뉴스 같은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막 엄청난 트래픽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장사를 하는 매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차이가 있는 게 조선일보나 이런 극우 매체들도 그런 혐오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거랑 뭐가 다르냐면 조선일보나 조중동 얘네들이 쓰는 혐오 기사들은 그걸 쓰는 사람들이 그 혐오를 실제로 갖고 있어요. 인간의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심과 혐오심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맞설 수 있거든요. 야, 그렇게 혐오하면 안 돼. 그거 나쁜 행동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키트리나 인사이트 같은 그 기자들은요. 본인이 혐오하지 않아요. 네. 그 혐오고 뭐고 그 대상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트래픽. 그렇죠. 김행은 여기서 나와서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가치에 대해서 김행은 그 여가부 장관이 돼서 무얼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무 관심. 그걸 되는 것에 관심이 오로지 있는 거. 그러니까 위키트리의 조회수 장사와 김행이라는 사람의 어떤 인생관, 세계관 이게 저는 일치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사람이 그 아주 잔혹한 그 난폭한 인간이라면 내가 오히려 결의를 다지고 내가 저 사람과 맞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가 인간의 감정이 없는 기계 같은 기계와 싸운 느낌 이거는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위키트리의 예전에 그런 혐오 기사들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네. 야 이거는 진짜 이걸 쓰는 사람들이 감정이 없는데 여기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김행이 나와서 하고 있는 그 아나무인의 행동들이 저는 비슷한 느낌을 들어요. 네. 저 사람은 인간의 감정이 없는 것 같다.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해서 달리고 거기에는 자기의 신념이나 이념이나 이런 네. 것들은 언제든 갖다 버리거나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랑은 심지어 토론도 될 수 없고 뭔가 이 사람이랑 경쟁한다거나 뭔가 우리가 신념을 두고 다툰다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그냥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난민 혐오를 쓰면은 비판을 하면서 한국의 난민 혐오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은 조선일보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난민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다. 위키트리 이렇게 대답할 거. 그래서 썼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걸 아니까 썼다. 이번에 김행이 인사청문회에서 재밌는 발언이 예전에 그렇게 여성 혐오 기사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그 전체의 문제로 환원하고 전체의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게 역환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게 전체의 문제인데. 책임의 소지가 네. 조선일보는 그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한테 가는데 위키트리와 인사이트는 그 기사들을 클릭한 그 대중들한테 책임이 가는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네. 위키트리가 직접적으로 혐오하지 않아요. 그냥 그 클릭한 사람들이 와서 댓글을 달면서 자동으로 그 기사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네. 해석을 알아서 해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역해요. 네, 그렇죠. 그게 정말 김행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그 용해인 그 의원의 질의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건데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언론인들은 정말 똥물을 뒤집어 쓴 듯한 느낌을 다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위키트리랑 인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다 차단을 해놓은 매체이거든요. 유일하게 차단을 해놓은 두 매체인 것 같아요. 어떤 매체도 다 아무리 뭐랄까요, 이념적으로 보수적이거나 극우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웬만해서는 제가 차단하지 않는데 딱 그 두 매체만 차단을 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주식님 말씀과 남기님 말씀처럼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인 것 같아요. 저 그거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언론사는 중대재해법 같은 거 적용 안 되나라는 생각이 약간 했거든요. 갑자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위키트리나 인사이트는 네. 사실 그 김행
같은 사람이 진두지휘 했다고 하잖아요. 네. 미디어오늘 기사들 보면은 그 조회수 당사를 진두지휘를 직접 했다 그래요. 그렇죠. 책임자가. 근데 정말로 그 혐오 기사로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좀 약간 진지하게 받으면 거기 업무를 하던 사람이 그런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나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예를 들어 극단적 선택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가능할 텐데 거기에 어떤 2차 가해를 받는 대상들은 또 대상이 또 안 되겠죠. 왜냐면 그거를 그런 좀 법은 없죠. 현재는 없죠. 지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김용호 씨라고 왜 그런 유튜브 나와서 막 온갖 이 가짜 뉴스와 것들로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이 얘기들을 해서 혐오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아직까지 법적으로 처벌 안 받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제한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는 좀 구멍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다시 제가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의원으로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매체, 그런 황색 매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의 돈벌이죠. 그 트래픽 돈벌이를 통해서 사회가 망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을 어떻게든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그게 어떤 종류의 잘못인지를 규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건 결국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발언들은 우리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만드는 게 사실은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인권기본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사적인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 같은 건 다 보장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공적인 영역 안에서 이러한 차별 안 돼라고 하는 기준점을 만드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그 위에 뭔가를 올려갈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한 10년 전부터 표현의 자유는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 혐오가 일상화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마치 절대적인 어떤 권리를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그런 행태를 너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이라는 어떤 예전의 과거의 어떤 그런 자유주장적인 가치, 이거는 이제는 사라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다가 트위터에서 이제 악담으로 기자가 말이야, 표현의 자유를 말이야. 이 유슬림들 이러면서. 예,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너무 오래된 기억입니다. 결국 돌이켜보면은 그때 이제 싸웠던 두 세력 중에 살아남은 건 이쪽 세력. 뭘 살아남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지. 네. 잠깐 얘기가 돌아가서 저는 이 세 명의 후보자 중에는 혜영님 의견이 약간 좀 비슷한 편이에요. 김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까 발언에 정말 똥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됐을 때. 여가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무시 발언 아닙니까? 예산 규모가 너무 작아. 장관이 됐을 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이나 어떤 그런 파워가 훨씬 많은 사람을 봤을 때 신원식이라는 사람은 너무 확신범인 것 같아요. 너무나 이념적으로 극우적이고, 심지어 극우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극우라고 하는 형태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부류는 완전 다른 부류인데 신원식은 이 두 부류를 합쳐놓은 듯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완성체인 느낌인 거고,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너무 군내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군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군인들, 장병들에 대한 인권 문제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거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직접적인 피해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확신범들은 절대로 국방부 장관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임명을 할 것 같죠? 네, 그런. 김행도 다 될까요? 전부 다 임명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김행이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3명 중에 1명이 낙마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본다면 그거는 김행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일들을 많이 벌이고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보수 언론들도 김행의 행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신호는, 이거는 안 된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진은 아무리 비판해도 굽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수 언론이 비판하는 순간 이거는 뭔가 좀 약간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예전에 정호영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낙마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행이 낙마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현숙으로 계속 간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윤석열 정부에 타격이 없거든요. 김현숙이 천사같이 느껴지네요, 갑자기. 아이고 세상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전반의 큰 주제는 단순히 지금 현재 3명의 장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장관이라고 하는 장관의 자격, 이런 거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여서 좀 주제를 좀 넓혀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니까 아무래도 아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시작한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역대 정부들, 노무현 정부 이후의 정부들을 봤을 때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장관이나 혹은 장관 후보자, 낙마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장관 후보자만 되나요? 총리 후보자. 총리 후보자도 괜찮습니다. 저 문창극입니다. 문창극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문창극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봐 주시죠. 네. 뭐죠?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던 분일 겁니다. 네, 그분이 이제 원래 이력이 뭐였지? 중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죠. 그렇죠. 이런 출신이신데 이제 일단 떡대가 엄청나게 크고 이제 민머리에 포스가 있는 스타일이셨고 목소리도 되게 크고 그분이 남기신 절체적 유행어가 있잖아요. 그 뭐죠? 지금 너희가 고생을 하는 거는 저 멘트를 정확히 한번 찾아보시죠. 그 유명한 명언이 있거든요. 성함도 되게 외모랑 어울리는 무협지에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요? 가장 기억나는 후보자요? 저는 아무래도 방금실 장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대단히 검찰 개혁이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냥 좀 충격적인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법무부 장관,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검찰 권력 당시에 송광수 검찰총장이랑 이 검찰 개혁 이슈를 두고 맞붙고 인사를 두고 맞붙고 하면서 저는 추미애 장관 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혐오감이 들 정도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해서 너무 역한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강금실 장관 때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약간 좀 응원을 하면서 강금실 장관이 송광수 검찰총장의 어떤 그런 인사 권한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반발을 좀 억눌러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하면서 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뭔가 개혁의 아젠다를 가지고 장관이 되어서 그것도 이제 법조계에서 아주 비주류인 사람이 장관이 되어서 뭔가를 개혁을 시도를 해봤던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 20년 중에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관인 것 같습니다. 문창극 후보자 발언 찾아왔고요. 이제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느냐?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다. 이제 속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우리한테는 너희들은 이제 2조 500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실현이 필요하다. 실현이 뭐야? 그거 기억나네요. 실현이 필요한 민족이다. 너희들은 실현이 필요하다. 이 멘트가 진짜 약간 시대 자체를 하나로 정의한 그 당시 2014년에 시대를 정의했던 멘트였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맞습니다. 거의 전형을 세운 멘트에 가깝거든요. 총리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까지 임팩트를 남기고 10년 동안 인용되는 멘트를 남기는 제가 기억하기는 제 시대에는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겨진 사진들 그 당시 이제 오마이뉴스에 이희윤 기자라든지 뒤에서 찍은 거 위에서 찍은 거 엄청 포스 넘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청문회 그분이 어디 집회 현장에 가서 앉아서 옆에 아이들 옆에 앉아가지고 있던 그 사진도 기억이 나네요. 약간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얼굴이 약간 이상한 표정으로 찍혀져 있던 그 사진도 기억나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로 기억에 남는 그런 총리 후보자였던 것 같습니다. 포스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형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건 진짜 개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창동 장관. 이창동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우리 둘 다 옛날 사람이네요, 정말. 네, 20년 전의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쵸.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거는 그때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되게 이슈였었어서 그때
제가 방송반에 들어가려고 면접을 선배들한테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알게 뭐예요? 이제 막 고등학생 됐는데 근데 그때 이제 대답을 못하고 찾아보니까 이창동 감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구나 라는 느낌을 그때 되게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신선한 인물이었죠. 네. 유인촌 때는 어떠셨어요? 유인촌 때는 저 사람 우리나라가 이 전원일기 배우 전원일기의 둘째 아들까지 장관이 될 수 있는 나라다. 전원일기 나오는 사람. 전 매우 생메스로서 되게 충실한 그런 잘 모르는 사실 관료나 뭐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때는 손숙 장관도 노무현 대통령 때였죠. 손숙은 김대중 때 아닌가요? 김대중인가? 그죠. 훨씬 더 전이구나. 아무튼 장관이 못 됐죠. 네. 됐다가 낙마했던가? 됐다가 낙마했죠. 그쵸. 그랬던 것처럼 왜 낙마했지? 돈 받았던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연극하던 시절에 아마 러시아에서 돈 받아서 이제 낙마했던 걸로.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무섭네요. 그 사실이 그 얘기 아니었으면 저는 손숙 씨가 돈 받은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몰랐을 텐데. 네네네, 맞아요. 기억이 났고 그때는 그게 관행이었다 이런 시기였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엄청 아끼는 예술인이었고. 그렇죠. 근데 그랬던 것처럼 약간 낭만적인 인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일기 내각 때 문체부 장관이었고 당연히 영화 찍던 사람이고 스크린커터 투쟁하던 사람인데 문체부에서 뭘 잘 했겠어요. 관료들을 데리고. 그래서 뚜렷한 업적 없이 아마 초기에 개각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때 이제 내려오면서 하는 편이 공익근무 마친 기분입니다.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 정부 초기에 처음으로 그런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민적인 기대감이나 낭만 같은 것에 자기 후광을 빌려주고 그리고 다시 내려온 것 같은 인사인데 아무튼 그게 저한테는 10대로 정치의 지읒자도 모르고 있던 사람이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던 인사예요. 네네네네. 저도 아까 강걸 씨님 얘기했던 거는 약간 비슷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님 어떠세요? 저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기억이 나는데 부정적인 얘기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인사청문회장에 서기 전부터 초미의 관심이었죠. 그렇죠. 과연 유시민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또 어떤 태도로 얼마나 오만 방자하게 굴 것인가. 왜냐하면 그때 독이 팍 오른 살모사 같은 존재였거든요. 네. 그게 2006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국회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엄청난 화제를 뿌리고 뭐 청바지 입고 들어가고 뭐 그 화제의 중심이 섰고 백바지였습니다. 백바지 입고 그리고 항상 입에 독을 물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과연 야당 의원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놀랍게도 정말 아주 착실한 학생처럼 굴더라고요. 그게 저는 기억이 남아요. 왜냐면 인사청문회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체감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의원님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별 감흥이 없거든요. 유시민 같은 사람이 나와서도 천하의 유시민마저 저렇게 고분고분하게 굴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인사청문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거죠. 저 김행 같은 사람 진짜 그 당시에 유시민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위상이나 이런 거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런 사람조차 인사청문회를 그렇게 국회를 우습게 보고 도망을 간단 말이야. 그 시절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유시민 씨가 딱 나와서 첫 마디가 이랬어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지금 가르침을 받는 학생 입장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시민이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서 좀 그 인사청문회 자체에 관해서 뭔가 인식을 갖게 만든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났어요. 주식님이 인사청문회 나가는 거 한번 봐. 제가 진짜 무슨 부 장관 문체부 쪽이네요. 살모사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독사는 독사인데 이분들 일종의 독사인데 엄청나죠. 페북에서 그냥 이렇게 민망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규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저를 꼭 불러주십시오. 꿀 오솔인가? 그 약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캐릭터인데 이분 인사청문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주인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의 이게 이 인사청문회가 너무나 형해화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후보자들마저 인사청문회를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지금
4명 중에 3명이 노무현 정부 시대의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노무현 정부 시대 잘못도 많지만 어쨌든 정치의 낭만이 거의 남아있던 마지막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의 상황들은 모든 이 정치의 냉소와 혐오가 점점 더 강화되는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들 만큼 결국은 장관과 장관 인사청문회를 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 행위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대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뭐 저희가 너무 일반화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인 건데 그만큼 지금 인사청문회라는 것의 위상이 낮아졌고 장관 인사청문회를 지금 만약에 김행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여론들이 막 지탄이 일어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많이 시끄럽지 않잖아요. 이런 것만큼 정말 정치가 지금 혐오와 냉소를 받고 있다는 거를 뼈저리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사이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위장전입인 것 같아요. 네. 아, 위장전입은 별 문제도 아니구나. 항상 모든 정부들이 위장전입은 문제다. 이거는 인사검증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위장전입이 적발이 되었을 때 그 누구도 그것 때문에 낙마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죠. 그런 경험이 10년이 쌓이다 보니까 위장전입은 그냥 위장전입이 문제가 돼서 낙마한 사람은 김대중 정부 때 그때 아마 여성 부총리 후보자인가? 누구? 장상이었나? 아마 그분이 위장전입 때문에 낙마한 최초의 사례일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이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어떤 도덕의 기준 자체는 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의 기준. 예를 들면 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길가에서 뭐 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이런 식의 그냥 공중 도덕이라고 할까요? 시민들의 그런 도덕 수준은 점점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후퇴하는 유일한 분야가 진짜 정치인 것 같아요. 원내 정치. 그러니까 정치 근래 들어서 그런 어떤 중요한 기점이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역시나 그 조국 사태였죠.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게 시작은 조국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진짜 위장전입 패스 안 했어.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중요한 어떤 기준이었는데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위장전입 이런 거는 장관한테 예를 들면 아무런 너무 잔잔바리 같은 느낌인 거죠. 이제는 기사도 안 씁니다. 예, 조국 사태 이후, 그리고, 조국 일가 갖고 있었던 결격 사유 때문에가 아니고, 그런 결격 사유가 있고, 그런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 강행하고, 보위했었던 그런 정부의 태도? 이런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결국에 문재인에게 모든 정치를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거 그대로 하고 있는, 이런, 내가 임명한 후보자를 국민들이 반대해? 니들이 반대한다고 뭐라 할 수 있는데? 나는 갈 거야. 내가 아무리 막 나가도 문재인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이 기본이 있는 거야. 내가 쟤들보다는 나은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막무가내 행동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언급하는 것도 이제 지겨워졌지만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사청문회의 어떤 형해와 이런 문제도 조국 사태가 기인한 바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이때는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미채택이 됐을 때 강행한 사례가 10건에서 한 15건? 요 정도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30건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현재 1년 6개월을 했는데 벌써 이제 20건. 그렇죠. 추세로만 보면 30건은 당연하게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미채택된다라는 게 국회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는 청문회에서 나온 결과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그냥 정쟁의 장 정도로 타락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장은 역시 문재인 정부가 많이 열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게 제도적인 대안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이 제도 이거를 좀 어떻게 보고 여기에 혹시라도 좀 지금의 정치적인 냉소를 극복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정치적인 변화가 먼저겠지만 제도적인 어떤 대안 같은 것들은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대법관 청문회에 비견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대법관은 국회 동의 없이는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청문회에서 뻣뻣하게 굴다가도 이번에 이균용 대법원장도 그랬었고 그 전에
영준 대법관. 네네네. 또 마지막에는 내라고 했을 때 끝까지 안 냈던 자료를 조금이나마 내기는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장관 임명 국회 동의 없이는 못하게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차원의 보완을 할 수는 있겠는데, 네. 근데 그게 독일지 아니면은 치료제일지는 사실은 장담할 수는 없네요. 네네. 이게 뭐 제도적인 보완책까지 뭐 제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좀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에서 드러난 좀 그 보편적인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정부가 보여주는 한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냥 투표할 때는 대통령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혹은 그 정당을 보고 투표하지만 중요한 게 그 정치 세력이 이 나라를 어느 정도의 수권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투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단순히 뭐 후보 사이의 비교, 혹은 정파 사이의 비교만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그 인사의 특징은 미리 준비되어 있던 카드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그냥 국정 운영 전반을 임기응변으로 때우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국민들에게 비극적인 일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그 수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그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자리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내가 대통령 되면 이창동 문화부 장관 시킬 거야. 손수 어디 시킬 거야. 여성부 장관 누구 시킬 거야. 이런 캐비닛에 잔뜩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 5년이든 10년이든 나의 수권을 준비하던 그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런 걸 섀도우 캐비닛이라고 하죠. 내가 집권했을 때 어떤 정부를 만들겠다 하는 조각의 구상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혀 그런 고려가 없었던, 준비할 시간도 고려도 없었던 사람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윤석열을 뽑아준 혹은 뽑지 않은 국민들도 그 캐비넷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좀 시민들도 좀 관심을 갖고 이번 인사의 결과가 지금 시점에서 뭐 윤석열이 누굴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얼마나 그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됐고 이 사람이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까 초반에 무능한 장관, 유능한 장관 얘기할 때 이제 혜영님이 아마 이제 장관은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로 받은 어떤 하나의 정책적 방향 이런 거를 장관을 임명하는 걸로 투영을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으로선 사실은 윤석열을 뽑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윤석열한테 어떤 정치를 기대해서 투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장관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없게 된 거고,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그냥 민주당이 싫다였던 거고, 그걸 생각하면 아주 정확한 지금 장관들의 태도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정의당 섀도우 캐비넷 있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보니까 그 꼴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위의 꼴을 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국회의 위원회가 나눠져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정부의 부처를 견제한다고 하는 그 꼴을 갖춰가지고 온 거니까, 우리 정책위가 그 각각의 위원회에 대등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보면 섀도우 캐비닛을 만들어야 된다는 구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나오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정의당 안에서 섀도우 캐비닛을 구상한다? 라고 하는 거는 당원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네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혜영님보다는 당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통령으로서 일단은 여기 문체부 장관 알겠고. 저 장관 가나요? 장혜영 기자분 청문회 준비해 놓겠습니다. 저 기재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현님은 어디가 도와주세요.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류호정 의원. 꼭 있을 필요는 없다. 얼굴 빨개졌어. 꼭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지금 대통령제 하에 우리 정부를 꾸리는 내각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들 장관으로 가잖아요. 지금만 해도 생각나는 게 원희룡 장관도 국회의원 출신이고, 지금은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갔지만 권영세 장관, 전 통일부 장관도 국회의원 출신이고, 추경호 장관. 네, 추경호 장관도 있고,
뭐 많이들 있잖아요. 국회의원으로 하다가 이 장관이 됐다가 다시 국회의원 돌아가고. 일단 혜영님이 보시기에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거, 그거에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 보면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려놓고 가든지 갈 거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가든지 아니면 장관인 이거는 의원내각제에서는 많이 그렇게들 하는데 겸직은 하지만 계속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가 그 사람을 경질할 수 있던지 이런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이야 정부 여당이 한 몸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여당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개를 겸직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삼권분립 차원에서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두 가지 뭐 장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정치인, 의원이니까 어떤 특정한 수준의 정무력이나 조직 장악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를 관리하는 어떤 정무력에서는 인증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일단 정치인이라는 측면에서 자기의 어떤 이 부처에서의 퍼포먼스가 자기의 성과가 되고 재선의 어떤 그 마일스톤이 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대통령이 어떤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권력, 권한 같은 것 혹은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하는 좀 측면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보다도 좀 단점들이 더 크게 느껴지긴 해요. 정치인이 장관이 되면은 결국 돌아오는 총선 혹은 돌아오는 지방선거에 자기의 어떤 야망을 채우러 홀라당 떠나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고,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저는 그게 많이 보였다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의 장관이 총선 몇 달 앞두고서 사임하고서 의원하러 갔었죠. 그리고 다시 부처에 돌아오는 일은 없었고, 그런 식이면 사실 그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정무적 장악력 같은 것들은 실제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삼권 분립 안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하나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질문을 약간 바꿔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 하지만 정무적인 감각, 예를 들어 이제 정치적인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죠. 예전에 이제 뭐 오늘 이제 원래 남규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 박근혜 정부 때 생각해 보시면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세월호 참사 직전에 장관으로 임명이 됐다가 뭐 청문회에서 막 너무 이제 정무적으로 무능한 태도, 막 이 사람들이 질문에 막 좀 웃기도 하고 막 지금도 생각이 막 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정무적인 감각이 거의 없다는 판단하에 이 사람이 낙마했고, 그 후임으로 이제 이주영 해수부 장관, 정치인 출신, 국회의원 출신의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왔다가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났던 일이 있었는데,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를 봤을 때 전문적인 능력은 뛰어나나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문성만으로는 이 부처를 장악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정치력과 정무적인 능력, 그리고 이제 뭐 이 국회에 대응하는 능력, 보면 이제 장관은 주로 국회에 자주 불려가서 국회의원들하고 또 뭔가를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렵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장관이라면 전문성보다는 비전이랑 소통 능력이 훨씬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문성은 수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관료사회를 장악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을 서포트할 수 있는 전문 관료 집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방향성이 명확하게 있다면 적어도 뭐 불복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 장난을 치더라도. 근데 이제 그게 없이 오로지 전문성만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국민들 차원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아니라 관료들 차원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더 중요시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큰 그림에서 보자면 좋은 장관이 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장관 안 해봐가지고. 일단 해보고 다시.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혁신이 필요한 조직이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조직이다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리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걸맞는 능력이라고 하면 정무적인 능력, 감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중앙부처 그 어떤 그 VIP의 어떤 그 기조에 맞춰서 이 조직의 어떤
큰 방향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떤 그런 정치가 출신의 뭐 그런 능력을, 정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대부분의 조직이 혁신이 혁신을 못해서라기보다는 네. 뭔가 혁신을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안정이 필요한 조직에서 무리한 방향의 혁신을 시도하다가 뭔가 그 전체가 다 어그러지는 경우를 더 많이 본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이런 그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안정형 리더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 관료 조직을 잘 이해하고 어떤 실무적인 대응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전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처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필요한 그 요구사항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리더의 역할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몇 가지가 다 엮여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누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의 캠프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비판은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가끔씩 저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 캠프는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싱크탱크인데 거기 출신의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더 그 정부가 나가는 방향에 일관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사람들이 뽑아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언론에서는 또 막 너무 이렇게 자기 캠프 사람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 일색으로 장관을 임명했다고 하면 비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비판이 부당한 것 같으면서도 또 너무 자기 측근 주변으로만 또 사람을 이렇게 다 채워놓으면 그것도 또 이렇게 어떤 하나의 정당을 통해서 그 정부를 이끌어가는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 때보다는 좀 더 폭넓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혼란이 생기는 만큼 이것도 좀 약간 비싼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출신의 이게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장관이 돼야 될 부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관료들을 잘 장악할 수 있는 거기 뭐 예를 들어 그 부처 출신의 사람이 장관이 되거나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근데 또 혜영님 말씀처럼 꼭 그 부처 출신이 아니거나 그 부처에서 잘 모르더라도 차관들이 또 있으니까 차관들을 그 부처를 잘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자기를 보좌할 수 있는, 그 장관을 보좌할 수 있는 보좌진들을 잘 꾸리면 그 보좌진을 통해서 그 부처를 장악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저는 교육부 출입하면서 특정한 사람들을 언급하기 죄송하지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어떤 그런 그 교육청을 운영하는 어떤 방식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었어요. 이제 김상곤 교육감은 똑같이 자기 보좌진을 만들었는데 거기 이 교육청 출신의 관료들을 많이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해서 이 조직을 장악하는데 되게 좀 효율적으로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광노현 교육감은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외부 사람들, 외부 전문가들, 예를 들어 뭐 이범 씨라든지 뭐 아니면 그 국회 보좌관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교육감 보좌관으로 데려와서 이 서울시 교육청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장악이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두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내부의 논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내부 승진을 시켜서 뭔가 보좌진을 꾸리게 된다면 선출직 권력으로도 충분히 그것이 컨트롤 가능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부의 어떤 그런 논리를 잘 알면서 좀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보좌를 하게 되면서 선출직 권력이 가지고 있는 혁신의 능력과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현실화하는 능력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대부분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조직을 장악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거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사례로 보자면 광노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혁신을 꽤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외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 조직 자체가, 만약에 그 조직 자체가 너무 정체돼 있고 좀 복지부동하고 너무 이걸 안 굴러간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리더는 저는 그런 식의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네네네. 외부 사람들 데리고 와서 기존 관성으로 안 되니까 나 이거 움직일 거야, 바꿀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뭐 잘 굴러가고 있는 조직이고 이거는 지금 뭔가
크게 뭐 내가 와서 뭐 전임자 그걸 다 부정하고 뭔가를 바꿔낸다기보다는 부족한 부분 조금 더 보완해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걸 더 잘 굴러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는 리더라면 김상곤처럼 할 수 있는 거죠. 내부 사람들 발탁해서 당신들의 기존에 해왔던 거 내가 더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판단이 중요한 거는 외부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못했고 안에 사람들 뽑았으니까 뭐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조직이 당면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당시에 교육부가 진짜 혁신이 필요한 상태였다라고 하면 실패했더라도 광노현의 선택이 전 옳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반대 뭐 김상곤도 마찬가지로 반대적인 평가도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뭐 문제가 안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했다 뭐 성공했다 보다는 그 조직이 결과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굴러갔는가를 평가하는 게 인사의 어떤 총체적인 평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지금 현재 장관들로 시작해서 장관직은 뭐 장관의 자격은 어떤 것인가를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이 결론을 쉽게 내릴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이제 경험적인 사안들을 봤을 때 어떤 형태의 장관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정말 장관에 적합한 인물인가는 쉽게 뭔가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치로 쌓여서 지금까지 온 거에서는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형형화되고, 정치적인 냉소가 너무 강화된 시대라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주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시민들의 관심으로, 청문회에도 좀 더 문제가 나온 사람들은 더 많이 좀 세게 지적하고 해서, 최소한 국회가 뭔가를 감시 기능을 하는 거에 있어서에 대한 냉소까지는 좀 막으면 좋지 않을까. 네. 국회의 기능 자체, 인사청문회 하는 게, 인사청문회는 당연히 뭐 어제 같은 김행 장관 두고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면 장면 보는 것도 너무 피곤해요.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 보고 너무 피곤한데, 근데 그것도 결국은 시민들이 관심을 줘서, 뭔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아예 외면을 해버리면 그들이 정말 계속 그렇게 지내고 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또 장관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따라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보다 진짜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들이 어떻게 많이 바뀌느냐가 대단히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적인 냉소가 좀 줄어드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을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좀 장관의 기본 자격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청렴하게 살아왔고 공직자였다고 한다면 아니면 뭔가 자기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사람이라면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서 뽑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 정치에 대한 냉소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는 너무 그거에서는 많이 멀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도 저렇게 살진 않았는데 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도덕 기준을 충실히 하며 자기의 직업 윤리를 지켜온 사람이 제발 후보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사청문회가 무너진 게 국회 안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아까 유시민 인사청문회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만약에 어디 그 인사청문회나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데 불려 나온 그 증인 후보자들이 국회의원들 혹은 국회를 좀 무시하거나 좀 그 모욕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하면 국민들이 그걸 본인들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뽑은 국회의원들을 저렇게 무시해? 저거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국회에 와 있는 이 선수들과 본인을 너무 이렇게 분리시켜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 뭐 국회의원 놈들 무시할 만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무시라는 게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뽑은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거는 본인에 대한 모욕인 건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괴리가 점점 커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가 아무리 국회의원을 욕하지만 내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국회가 모욕을 당하고 막 그 행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대를 하면
국민들은 거기 분개하고 그렇죠. 국회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놈들 뭐 무시할 만하지. 그거는 시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치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는 포기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내가 국회는 싫을지언정 국회를 대하는 행정부의 태도에 관해서는 본인들도 좀 책임 있게 이입을 해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속보가 떴다고. 무슨 속보요? 신원식 유인촌 임명. 아, 김행은 김행은 결국 못 찾았나요? 김행의 행방불명. 네, 저희가 이 토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됐다는 속보가 전해졌네요. 역시 저희 예상대로 김행이 왠지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저희 토론이 이렇게 좀 지금 상황을 조금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